지난 한 주간 이스라엘과 중동 소식입니다. 9월 12일 독일이 이스라엘로부터 미사일 방어 시스템 에로3를 구매하기 위해 논의 중이라고 라피드 총리 대행이 밝혔습니다. 에로3 방어 시스템은 이스라엘이 실전 배치한 고성능 미사일 방어 체제로서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사용되는데요. 라피드 총리 대행은 구체적인 비용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번 구매는 독일과 유럽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9월 13일 이스라엘이 오랜 추적 끝에 약 14억의 가치가 있는 2000년 전 동전을 돌려받았다고 영국 BBC가 보도했습니다. 이 동전은 제1차 유대로마 전쟁 제4년에 주도된 것으로 상징하는 바가 큰데요. 당시 이러한 동전을 주조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땅에서 로마 제국을 상대로 독립을 선포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동전은 2002년 팔레스타인 도굴꾼에 의해 해외로 반출됐다 2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9월 14일 팔레스타인 테러 단체가 이스라엘인을 향해 총을 쏘는 영상을 게시한 사람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하마스와 이슬라믹 지하드는 이스라엘 사람을 향해 총을 쏘는 영상을 틱톡에 게시하는 사람에게 현금 200달러를 지불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 12는 두 테러 단체가 로시 하샤나 등 3주에 걸친 이스라엘 휴일 동안에 테러를 장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9월 15일 이스라엘이 이달 말부터 변이 바이러스 대응에 특화한 2세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코로나19 대응 책임자인 살만 자르카 교수는 변이에 특화한 2세대 백신을 인수했다면서 확보한 백신 종류와 수량 등은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아직 접종 대상과 우선순위 등은 제시되지 않았지만 고위험군과 의료계 종사자에게는 새로운 백신 접종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세대 백신은 현재 우세종이 된 오미크론 하이 변이에 관한 효과와 부작용의 정보가 없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2022년 9월 21일자 이스라엘 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도 저희 브레드TV의 중동 전문 분석위원이신 조현영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자세히 다뤄볼 첫 번째 분석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러시아군이 운용한 이란산 드론을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이란은 러시아에 드론을 공급하고 있다는 의혹을 부인해 왔는데요. 전장에서 처음으로 이란산 드론이 격추돼 거짓이 탄로났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가 이스라엘산 방공망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고 이스라엘 매체는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산 방공 시스템은 첨단 장비로서 우크라이나 수출 금지 품목으로 등록돼 있는데요. 이에 우크라이나는 폴란드를 우회해서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스라엘은 암묵적인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그 전쟁에서 러시아가 여러모로 좀 다급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전쟁이 이란과 이스라엘의 어떤 대리전 양상으로 흘러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러시아가 이란산 드론을 구입해서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사용을 하다가 그것이 이제 우크라이나의 대무인기 방공망 시스템에 걸려서 추락이 됐어요. 근데 그 시스템이 우크라이나에서 그 사용했던 시스템은 또 이스라엘산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처음부터 알았던 겁니까? 아니면은 이번에 떨어뜨려 놓고 보니까 그 드론이 이란산이라는 걸 알게 됐고 또 떨어뜨린 것이 이스라엘산이라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제 설왕설래는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정황은 있었는데 이번에 확인이 된 거죠. 공식적으로. 그럼 이번에 격추된 그 이란산 드론 러시아가 돈 주고 산 겁니까? 아니면 무상으로 공급한 겁니까? 그러니까 무상 공급은 아닌 것 같고요. 이란이 여러 차례 이제 방산 엑스포를 통해서 러시아 판매 계획을 암시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리고 양국 다 서방 제재국이다 보니까 뭐 결제 방식은 이제 암시장 혹은 다른 형태의 막교환이 가능할 수도 있고 지난번에 우리가 언급했듯이 이란 핵합의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부속 조항에 들여다보면 러시아가 이란 평화적 원전 개발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제재에서 빼놨죠. 그러다 보니까 그 계좌를 통해서 이제 현금 거래, 대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항공 우주 산업은 러시아가 굉장히 기술이 좋거든요. 예. 근데 어떻게 이렇게 러시아가 이란산 드론을 구입했다라는 게 이게 이란산 드론 성능 믿을 만한 겁니까? 이란 성능은 별로 안 좋은데 러시아가 이걸 쓰는 이유 자체가 이제 뭐냐면 기존 첨단 무기 이제 군수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싼 조약하고 싼 이제 이란산을 이제 한 거죠. 그리고 또 나름 또 이스라엘 중동 지역에서 많이 사용했으니까 전술 교류도 있겠다 해서 대량 구매를 한 거죠. 싼 값에. 그리고 이 그 격추된 이란산 드론이 샤헤드 136이라는 기종인데요.
명목상으로는 정찰 및 공격 기능, 그다음에 공중에서 머무르면서 표적을 식별하고 타격하고 특정 설정 위치에 가서 폭파하는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다고 하는데 요번에 보도에 따르면은 상당 부분 이제 오작동이 발생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폭발을 해야 되는데 폭발을 안 하고 그냥 격추당해서 떨어지고. 그러니까 싸니까 대량 구매해서 그냥 소모품식으로 쓴 셈이네요, 러시아가. 그렇죠. 그리고 또 과거 그러니까 일각에서 또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 무인기가 조약한 이유가 이스라엘 거를 이제 뺏긴 거예요. 뺏겼는데 제대로 못 뺏기니까 카피죠.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결함들이 이제 드러난 거죠. 왜냐면 이게 정밀 무기거든요. 하나 오차 발생하면 이제 바로 꼬라박는 이제 이런 형국이다 보니까 뭐 그런 연장선에서 볼 수 있습니다. 꼬라박는 참 그 굉장히 구수한 표현인데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의 드론 방어 시스템 이건 또 성능이 좋은가요? 이스라엘 이제 대무인기 방어 시스템은 뭐 가자지구, 레바논, 시리아 국경 지역에서 실전 역량이 이미 베러 테스트가 다 끝났죠. 그리고 현재는 실제로 아제르바이잔, 미국, 남미, 아프리카 그리고 동유럽에 이제 수출된 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사실 이제 러시아 눈치를 보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특히 직접 개입하거나 무기를 직접 이렇게 공급해주지 않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럼 그 방공 시스템은 어떻게 이스라엘이 우크라이나로 직접 보내준 겁니까? 아니면 다른 방식을 통한 겁니까? 그러니까 직접 보낸 게 아니라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은 러시아와의 외교 문제로 이제 제한적인 지원만 해왔어요. 우크라이나에 피복 장구리 이런 부수적인 군수 물자만 우크라이나에 직접 지원해 왔는데요. 이번에는 어떻게 됐냐면 경로가 폴란드한테 수출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폴란드로 수출했다가 폴란드에서 이제 우크라이나로 우회 공급한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서류상에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냥 수출 내역이 딱 뽑아 보면 나는 폴란드에 수출했다 끝 이거가 되는 거죠 명목상으로는. 근데 폴란드에서 이제 이걸 우회해서 이제 저기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무기 판매 같은 경우는 영내 안보 전략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공산품 수출과 달리 국방부에서 관리를 합니다. 추적할 수 있죠. 근데 서류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폴란드 수출이고 추가적인 조사를 착수할 수 있어요. 어떻게 왜냐면 이게 암시장이랑 연관되니까 불법 무기가. 근데 추가적인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국방부가.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이 우크라이나에 암묵적으로 사실상 지원한 거라고 보는 것이죠. 근데 서류상으로는 이제 우회해서 들어간 걸로.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던 그 드론을 떨어뜨리고 보니까 이란산이다. 예. 이것을 알게 된 우크라이나 별로 기분은 안 좋을 것 같은데 우크라이나하고 이란과의 관계는 어땠었습니까? 그러니까 역시 그게 집에 중동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 샌다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이란 역시 적대적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2020년에 이제 이란 혁명 수비대가 우크라이나 민항기를 격추시켰거든요. 그래서 176명이 희생됐는데 당시 이제 핑계는 미국산 미사일인 줄 알고 격추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놨죠. 보시기에 그 현재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뭐 전황보고가 워낙 다양해가지고 저는 뭐 이거를 들여다볼 전문성도 없고 워낙 서방 쪽이나 이쪽에서 얘기한 게 다르다 보니까 현장에도 없고 뭐 분석할 툴도 없는데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만약에 러시아가 서방 언론이 얘기하는 것처럼 러시아가 패퇴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재래식 전력에서 밀린다면 러시아가 이제 핵카드를 쓸 수가 있겠다라는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핵무기를 쓰는 이유가 재래식 전력에서 밀렸을 때 이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략무기란 말이에요. 2차 대전 때도 미국이 최초로 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이랑 그 재래전으로 펼쳤을 때 희생자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핵무기를 떨어뜨린 거거든요. 그게 결정의 배경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러시아 입장에서 가장 그 안보의 턱 밑에 우크라이나가 있으면 이건 용납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활적 이익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핵 전쟁으로 이제 에스컬레이트 될 수도 있다라고 우려가 됩니다. 어찌됐든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이 핵이라 그러면 굉장히 그 몸서리를 칠 텐데 걱정입니다. 두 번째 분석해볼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왕위를 계승한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이스라엘 방문 여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포스트는 사설에서 찰스 국왕의 외조모가 안치된 올리브산을 방문할 시 팔레스타인이 크게 곤란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정부는 올리브산을 동예루살렘으로 부르면서 자신들의 자치 수도로 여기고 있고 팔레스타인 주민을 제외하고는 다 불법 정착민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영국 왕실은 유언에 따라 기독교 성지인 감람산에 찰스 국왕의 외조모인 앨리스 공주를 안치했는데요. 이에 찰스 왕세자가 무덤을 방문한다면 감람산을 기독교 성지로 공식 인정하는 격이라 팔레스타인 일각에서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제 서거를 했고 그 뒤에 장남인 찰스 3세가 이틀 뒤에 국왕으로 이제 즉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언론에서는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70년 재위 기간 동안 한국을 방문할 만큼 전 세계 참 많은 나라들을 방문했는데 이상하게도 이스라엘만큼은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다고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엘리자베스 여왕하고 이스라엘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습니까? 왜 이스라엘을 방문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 여왕의 자리라는 게 굉장히 상징적인 자리고 그다음에 커먼웰스라고 연연방의 수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여론도 살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랍권의 그 눈치를 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하고 뭐 단독 외교 이슈는 이런 건 없는 걸 같고 아랍권의 눈치라고 보여지고 오히려 80년대 그 대처 수상은 방문한 적이 있죠, 이스라엘에 직접. 그 방문 당시에도 여왕은 언제 오냐라고 질문에 대해서는 언젠가 오겠다, 뭐 자기가 왔지 않느냐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아마 좀 그런 여론의 눈치를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엘리자베스 여왕은 그런데 그 장남인 찰스 왕자는 또 이스라엘을 왔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온 방문 이유가 아주 좀 특이해요. 찰스 3세 왕의 조모 예루살렘에 있는 그 올리브산에 묻혀 있다고 하네요. 거길 방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왔었다는데 왜 올리브산에 묻혀 있는 겁니까? 조모에 해당되는 앨리스 공주인데 그 2차 대전 당시에 이제 그리스에 생활하면서 거기서 이제 유대인들을 많이 보호를 했어요. 나치로부터. 원천적으로 약간 친기독교, 친유대인 성향이 있고 또 돌아가시기 전에 앨리스 공주께서는 기독교 성지인 마운트 올리브 막달리아 마리아 교회에 묻혀달라고 이제 유언을까지 남겼어요. 그래서 영국에 있는 모든 유물을 다 일로 이장시키고 막 그런 아주 친 기독교 시온주의자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저도 예루살렘에 있는 그 마리아 교회 무덤교회를 가봤는데 거기에 이렇게 영국 왕족들의 무덤이 있는 줄은 또 몰랐네요. 그런데 이제 찰스 3세가 이제 왕으로 즉위를 한 이후에 아마 인사차 아마 예루살렘의 그 감람산에 있는 올리브산에 있는 그 조모의 무덤을 방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아마도 이게 그 팔레스타인한테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은 모르지만 찰스 3세의 그 성향인데 뭐 뉴스 보도 보니까 즉위하자마자 그 자기 밑에 딸려있던 식솔 100명을 다 잘라버렸더라고요. 맞아요. 그랬어요. 예. 잘려버리고 막 짜증 엄청 내고 막 팬 막 그래가지고 지금 뭔가 좀 쌓인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선대인 이제 여왕과는 좀 다른 행보를 보이게 될 것이고 그전에는 이제 비공식적으로 방문을 했거든요. 그 묘소를. 근데 이제는 공개적으로 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면 공개적으로 방문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게 왜냐하면 그 묘소가 위치한 곳이 팔레스타인 당국이 주장하는 동 예루살렘 지역이거든요. 근데 그 예루살렘은 이제 어떻게 보면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뭐 우리 민족의 수도고 우리 아랍의 영혼이다라고 보여지는 곳인데 그동안은 이제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이스라엘이 강제적으로 이걸 빼앗았다. 우리의 고토인데 이런 내러티브를 이제 깔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대립의 어떤 원단 이론 설계고요. 근데 여기에 영국 황족들의 묘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이들의 그 역사 왜곡을 그 자리에서 논파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왕족이 묻힌 막달리아 마리아 교회는 1886년에 설립이 됐어요. 그리고 그 당시 문헌들 찾아보면 아랍 세계는 이곳을 팔레스타인의 지명이나 팔레스타인 인종이 주거했다는 기록이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점유권 주장이 이제 안 되는 역사 논쟁에서 깨져 버리는 거죠. 그 존재 자체가.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영국과 이스라엘 또 영국과 팔레스타인 뭐 역사적으로도 사연이 많은 그런 나라인데 오늘날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과의 갈등이 이렇게 계속 일어나고 있는 그 배경도 1차적인 원인이 사실은 영국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대인하고 아랍 사람들에게 각자 따로따로 약속을 했어요. 이 유대인들에게는 너네 나라 만들어주겠다. 또 아랍 사람들에게는 너네 나라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이중 약속하면서부터 이 문제가 사실은 시작된 그러니까 악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중동 모든 현안 이슈에 유럽의 그 구획을 식민지 구획을 잘못하다 보니까 자기 이권들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난장판이 난 건데 그 연장선에서 이제 오스만 제국이 1차 대전에서 패망하면서 그 지역을 영국이 장악하면서 감독님이 말씀하신 이제 서로 약속을 했죠. 그래서
2028년까지는 국제도시화로 하기로 했는데 워낙 대립이 심하다 보니까 그냥 철수를 해버렸어요, 영국이.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그 이후에 중동 전쟁이 일어나고 등등. 의외로 또 그런 나라도 있더라고요.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서거하니까 더 좋아하는. 그러니까 과거에 그 영국의 식민지 국가였던 나라들이 지금 막 신나하더라고요. 자, 이제 세 번째 분석해볼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경전철을 운행할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는 안건이 내각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미카엘리 교통부 장관이 제출한 이번 안건이 통과되면서 이제 중앙정부가 아닌 시 당국이 안식일 기간 동안의 경전철 운행 여부를 결정하게 됐는데요. 하이파와 갈릴리 등 아랍계 혼합 지자체는 안식일 중에도 대중교통을 운행하고 있지만 대다수 도시에서는 안식일에 운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통파 유대계 시민들에게 안식일 대중교통 운행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세속주의자들은 대중교통이 필수 공공 서비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번 결정으로 인해 안식일 경전철 운행을 놓고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텔아비브의 경전철 운행이 논쟁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이스라엘 내부 문제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안식일에 그 경전철을 운행하냐 마냐 이런 문제로 이스라엘 그 정부에서 내각에서 아마 논쟁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사실 이런 논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언제부터 이런 이슈가 부각이 된 겁니까?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이후에 베네트 총리 이때부터 시작된 겁니까? 그 전부터 있어 왔죠. 있어 왔는데 이제 네타냐후 총리의 최대 지지 세력 중에 하나가 이제 하레디 이제 초정통파다 보니까 관련 이슈를 그냥 적당히 회피하고 이제 넘어갔죠. 근데 이제 요번에 무지개 연정이 출범하면서 작년에 이걸 개혁하겠다고 벼르고 있었는데 노동당 소속 미케엘리 장관이 말만 하고선 논쟁만 불리키고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관련 운행 권한을 지자체에다가 이관하는 방식으로 이제 쑥 빠져버렸단 말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논쟁이 이제 지방자치단에서 이제 연결되고 논쟁이 지속되고 강화되는 추세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금요일 날 해질 무렵부터 토요일 날 해질 무렵까지 이걸 올스톱 시키는 거 사실은 좀 불편해요. 찬성하는 사람들은 왜 찬성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왜 반대하는 겁니까? 운행 반대 측은 이제 뭐 다 아시다시피 정통 유대교 입장에서 안식일은 이제 쉬어야 된다. 이 운영하는 것 자체를 이해를 못해요. 왜 운영을 하지? 뭐 왜 놀러 가지? 막 이제 하나님하고 이제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래가고 보는 시각이 있고요. 찬성 측이 이제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편의성이죠. 그러니까 이동권 보장, 그 다음에 대중교통이 없다 보니까 택시를 타야 되니까 비용이 증가하고 그 텔아비브 해변가 관광지 즐길 게 많은데 이제 주차 공간도 없고 택시 요금도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대중교통에 의존하는 이제 청년이나 노인층 이런 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보게 되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아랍계 도시는 그냥 버스나 다 다녀요 안식일에. 근데 이제 유대계 도시나 이렇게 텔아비브 같이 상징성 있는 도시들은 이걸 닫아놓으니까 그 운행을 정지하다 보니까 교통격차도 발생하고 해서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는 그래도 그 유대교를 믿는 종교인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안식일 날 운행을 안 하는 거를 어느 정도 그래도 사람들이 감안해서 사는데 문제는 텔아비브 같이 이 세속적인 사람들이 많이 살거든요. 그렇죠. 여기까지 그것을 안식일 날 경전철을 그 운행을 안 한다니까 소위 말해서 열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경전철을 안식일 날 운행하느냐 마느냐 이거를 정부 차원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방자치제한테 그냥 넘겼어요.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럼 예루살렘하고 텔아비브 시에서 이제 알아서 결정하는 건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현지 보도에 따르면요 논쟁은 계속 이제 증폭될 거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사결정 주체를 중앙정부에서 밑으로 내렸으니까 본질이 변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게 하려면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행을 하는 걸로 하려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정치적 후폭풍 때문에 그걸 못한 것 같아요. 미카엘리 장관 같은 경우는 노동당 소속의 이제 약간 진보 세속주의인데 밀어붙이면 되거든요. 자기가 욕 먹고 그러면 자기 이제 정치적 커리어로 만들 수 있는데 그걸 갖다가 지방자치 이관했다는 거는 정치적 후폭풍에 대해서 좀 두려웠다는 얘기죠. 근데 이 정파적 논쟁 아니면은 사실상 가능은 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택시는 운영이 된단 말이에요. 왜 민간 사업자니까. 경전철은 시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 주체를 갖다가 민간 사업자로 바꿔주면 또 가능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서 편의도 도모하고 정부한테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우리나라만 해도 1년 365일 문 닫지 않는 그런 상점도 많고 또 24시간 운영하는 그런 상점도 많이 있는데 야, 이거 일주일에 하루를 그렇게 그냥 교통인데 이걸 이렇게 막는다 그러면은 답답할 거는 같아요.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에서 그 종교인들이 어느 정도 그 이 세력을 더 확장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문제도 이제 막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